사돈, 왜 이혼했어요? 혹시 바람 피우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 말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호텔 한정식당 별실. 상견례를 위해 예약한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지금 그걸 왜 묻는 겁니까? 아니, 그냥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흉은 아니잖아요. 예비 사돈, 그러니까 준호 어머니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억지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사정이 있으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애 인생 걸린 문제인데. 우리의 인생.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여보, 그런 질문은 좀. 하며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남편을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궁금한 건 물어봐야죠.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궁금하시다니. 말씀드리죠. 수연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하는 작은 목소리. 그만하라는 신호였겠죠. 딸은 제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 봐요. 그럼 그렇지. 남자가 바람 피운 거군요. 그녀가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혼자 딸 키운다고 하시길래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역시 남자를 제대로 못 붙잡아둔 거였네요. 준호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대부분 이유가 있잖아요. 아내가 소홀했다든지, 집안 분위기가 삭막했다든지. 그녀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더 비꼬았습니다. 그래도 딸은 잘 키우신 것 같으니 다행이네요. 아빠 없이 자라내치고는 그래도 반듯한 편이니까. 아빠 없이 자라내치고는. 그 말이 제 이성의 끈을 끊어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준호는 부모가 다 있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쩌겠어요. 애가 좋다는데. 예비 사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그 남자 아직도 연락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재결합 같은 거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왜요? 걱정되시나요? 아니, 그냥요. 혹시나 했어. 우리 준호 결혼하고 났어. 갑자기 친아버지가 나타나면 곤란하잖아요. 그녀가 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나저나 외도한 남자가 양육비는 제대로 줬나요? 아니면 혼자 고생하면서 키우신 건가? 에휴, 불쌍하기도 하지. 그럼 외도 상대가 누군지 아시면 생각이 바뀔까요? 뭐요? 외도 상대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못난 남편 둔댁 잘못이죠. 예비 사돈이 비웃으며 갈비찜을 젓가락으로 찢었습니다. 설마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답니까? 연예인? 아니면 재벌가 여자? 그녀가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아무리 상대가 누구라도 남편 관리 못한 건 똑같잖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모님 동생입니다. 예비 사돈의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튀어 하얀 테이블 보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마치 핏자국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신 그분, 순식간에 예비 사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방금 전에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법사위원장 김한경 의원. 15년 전 제 남편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수연이가 충격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 테이블 위의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갈비찜도 정성스럽게 차려진 잡채도 이제는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장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걸 눈치챈 건 딸이 고등학생쯤 됐을 때였습니다. 늦은 퇴근이 잦아졌습니다. 회식이야 접대가 많아서 같은 변명이 일주일에 서너 번.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30분은 기본이었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도 없이 아침마다 넥타이를 서너 개씩 꺼내 대보더니 향수까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싶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설마. 이틀을 더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에 들어온 날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뒷조사 좀 해주세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사진 증거 확실하게 남겨드릴게요. 심부름센터 직원의 목소리는 익숙한 듯 담담했습니다. 이런 의뢰가 처음이 아니라는 듯 그때까지도 속으로는 바랐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기를, 오해였기를. 며칠 뒤 도착한 봉투를 열었을 때 그 바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 남편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호텔 엘리베이터 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세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짧은 커트머리, 늘 단정한 재킷 차림. TV 화면에서 수없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족의 가치를 외치던 사람. TV 토론에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던 정치인. 바로 그 여자가 제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사진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하필 저 사람이.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구두를 벗는 소리,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발걸음.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이 멈춰섰습니다.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저 여자가 누군지만 대답해. 국회의원 맞죠?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내연녀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TV에서 보던 것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실례지만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밀어놓았습니다. 따님이 미국 대학 가실 예정이죠? 등록금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내주시면 됩니다. 언론이든 어디든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입니까? 협상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좋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딸 학비 확실히 책임지십시오. 당연하죠.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체면은 그들의 것이었고 상처는 제 몫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거야. 수연이만 지키면 돼.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도 큰 탈 없이 마쳤습니다. 그 등록금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만났어.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8. 어느새 결혼을 말할 나이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니? 착해. 진짜 착하고 성실해. 엄마가 보면 마음에 들 거야. 그 주 토요일 청년이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또박또박 인사를 했습니다. 정장이 잘 어울리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연이를 정말 아낍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수연이도 그를 볼 때마다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 취미, 가족 이야기.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십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요. 형제는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미국에 살아요. 무난한 집안이었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 믿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돌아가고 딸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어때? 괜찮지?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지. 그 집 괜찮은 집안이래. 수연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되실 분은 되게 단정하시고. 그래. 동생분은 정치인이라던데?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정치인? 응.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군데? 준호 어머니 동생이래. 국회의원이신데 이름이 잠깐 뭐였더라. 수연이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아, 맞다. 이 사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커트머리, 단정한 정장, 그 얼굴.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연이가 놀라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그런 분이 친인척이 되는 거잖아. 수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묻어둔 기억, 서랍 속 깊이 감춰둔 봉투, 그 악몽이 딸의 결혼이라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 응. 피곤해서 그래. 엄마 먼저 들어가 쉴게. 방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딸에게 말해야 할까? 내 아빠가 바람핀 상대가 바로 그 집안 사람이야.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줄 수는 없다. 그럼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그 여자와 사돈이 되는 걸 받아들여야 할까? 밤새 뒤척였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딸을 위해서. 하지만 제 다짐은 상견례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돈, 왜 이혼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모님 동생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신 그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붙들었지만 와들와들 떨리는 손 때문에 물이 반쯤 쏟아져 테이블볼을 적셨습니다. 거짓말.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그럴 리가 없어. 감히 어디서 그런 모함을. 모함이라고요? 제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 보시겠습니까? 15년 전 사진부터 시작해서 합의서까지 다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의 남편이 급하게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일단 앉아. 진정하라고? 지금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모독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그건 15년 전이야.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이라고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방금 전 누가 제 이혼 사유를 캐물었습니까? 바람 피웠냐고 물었죠? 우리 딸 집안이 문제 있는 것처럼 몰아갔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야. 예비 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견례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우리 동생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님이 먼저 선을 넘으셨어요. 제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5년 전 날짜가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 주차장, 레스토랑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합의서입니다. 제 딸 미국 유학 4년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 대신 침묵하라는 조건이었죠. 수연이가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내 학비가 그 돈이었어? 예비 사돈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고. 이미 받은 돈 가지고 잘 썼으면서 딸 유학도 보내고 이제 와서 왜? 왜냐고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사모님이 제 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혼녀의 딸이라고 집안이 변변치 못하다고 깔봤잖아요. 나는 사실을 물어본 것뿐이야. 준호는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은 지금 국회의원이야. 이런 근거 없는 소문으로. 근거 없다고요? 제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녹취록도 있습니다. 따님 학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이 일은 없던 일로 하죠. 사모님 동생 목소리 맞죠? 예비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유혹했겠지. 우리 동생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유혹이라고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분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선택한 겁니다. 인연이. 예비 사돈이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황급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쳤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물잔이 테이블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식당 매니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손님들, 무슨 일이십니까? 나가요. 예비 사돈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수연아, 가자. 엄마. 준호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늘로 이 결혼은 파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좋아. 가. 하지만 후회할 거야. 우리 집안을 건드린 걸. 후회는 사모님이 하실 겁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내 학비가 그 대가였어? 미안하다. 왜 지금까지 혼자 너를 지키고 싶었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앞 택시 승강장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연이와 나란히 서서 택시를 기다렸는데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가 바람을 펴서 이혼한 거였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게 아니라 아빠가 다른 여자랑. 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딸이 돌아서서 절 똑바로 봤습니다. 상처받은 눈빛이었습니다. 거짓말한 거 미안해. 그때 넌 너무 어렸고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어. 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굳이 너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 아빠의 그런 모습을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었고, 오늘 이렇게 말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수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택시가 왔지만 딸은 타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수연아, 그냥 좀 걷고 싶어. 딸이 뒤돌아섰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택시라도 타고 가. 괜찮아. 수연이는 대답만 짧게 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쫓아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을 감당하려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파온 소동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정치인이자 내 인생을 박살낸 그 여자.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TV에서 보던 그 미소였습니다. 그때 그 약속 잊지 않으셨죠? 약속? 딸의 학비를 받는 대신 입을 다물기로 한 그 약속. 여기까지 직접 오실 일은 없을 텐데요. 문턱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용건입니까? 그녀는 주위를 흘깃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괜히 과거 일을 들춰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좋을 거 없는 건 누구 입장에서죠? 저야 잠깐의 실수였을 뿐이에요. 잠깐의 실수. 내 삶을 무너뜨린 게 그들에게는 잠깐의 실수.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굳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따님분, 제가 준 돈으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금 하나기업 다니시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그쪽에 연줄이 좀 있어서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혹시나 따님분이 곤란해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지금 저를 협박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서로 좋게 끝내자는 겁니다. 좋게요? 체면 구기지 말고 각자 갈 길 가자는 거죠. 당신은 실수라고 부르겠지만 내겐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그건 그 상처 위에 내 딸을 또다시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협박할 생각이면 법정에서 하시죠. 법정이라니. 그쪽이 감당할 수 있다면. 정치인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지워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미 충분히 후회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부터.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핸드백을 움켜쥔 채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퇴근 후 마트에 들렀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해가 져서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까지 7분 거리,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승합차였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제 옆에 붙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경직됐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요. 대답하기도 전에 뒷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두 사내가 튀어나왔습니다. 한 명이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뭐야?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다른 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팔이 뒤로 꺾였습니다. 몸이 차 쪽으로 끌려갔습니다. 안 돼. 이대로 끌려가면.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몸이 반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발이 뭔가를 밟았습니다. 떨어뜨린 장바구니였습니다. 사과가 대구르르 굴렀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봉지가 보였습니다. 왼손이 아직 자유로웠습니다. 필사적으로 뻗어 봉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인연이 놈이 제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이다. 온 힘을 다해 봉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놈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으악! 고춧가루가 눈과 코를 덮쳤습니다. 놈은 눈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연이 뭐하는 다른 놈이 달려들었습니다. 남은 고춧가루를 그놈에게도 뿌렸습니다. 아! 눈이 두 놈 모두 얼굴을 감싸쥐고 허우적댔습니다. 잡고 있던 소나기가 느슨해졌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기어가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잡아!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왼쪽은 막혀 있고 오른쪽만 열려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거기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놈들이 멈칫했습니다. 경찰 부른다.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젠장, 튀어. 놈들이 차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급발진했습니다. 차가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저와 그 남자만 남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손바닥도 까졌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112를 눌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이에게 전화해야 한다. 혹시 딸한테도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물이 났습니다. 너 괜찮니? 지금 어디야?
회사지. 왜 그래? 엄마 목소리 왜 이렇게 떨려? 무슨 일 있어? 그냥 갑자기 내 생각이 나서. 거짓말이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없나 싶어서 전화했다. 아니,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딸이 눈치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아무 일 없으면 됐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비쳤습니다. 신고자분이세요? 네.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방금 납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 승합차, 남자 3명이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너무 급해서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근처에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고춧가루가 빨갛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제 무릎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찰과상이에요. 그래도 진단서는 받아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원한 관계나 누가 노릴 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낮에 했던 그 말.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안전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상처를 씻었습니다.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입 다물라는 협박.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김진수 기자,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3번을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무릎에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치부 김진수 기자입니다. 기자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목소리가 익숙한데요. 혹시 작년에 수연이 엄마로 인사드렸던. 아, 맞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십니다. 죄송한데 급한 제보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보요? 무슨 일이신지. 방금 저는 납치를 당할 뻔했습니다. 예, 납치요? 기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경찰에는 신고하셨고요? 네, 신고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요? 혹시 배우를 아시는 겁니까? 이건 현직 국회의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름은. 순간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납치 시도를 생각하면. 기록하실 준비 되셨죠? 네, 말씀하십시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한경 의원입니다. 펜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한경 의원이요? 지금 법사위원장 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은 제 남편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이번엔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짜입니까? 15년 전 일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사진, 합의서, 모든 게 있습니다. 기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딸을 빌미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따님을요? 제 딸이 하나기업에 다닙니다.
그쪽에 연줄이 있다며 딸을 곤란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납치까지 시도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합니다. CCTV라도. 경찰이 확인 중입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제보가 아니라 폭로입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신중해졌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라면 큰일이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시겠습니까? 큰일이 나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딸과 저는 평생 벼랑 끝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자세히 들어야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내일 오전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기자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이 일이 터지면 어머님도 언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따님은 아시는 겁니까? 딸은 아직 모릅니다. 납치 시도도 제가 기자에게 전화한 것도 곧 알게 될 겁니다. 힘드실 텐데 15년을 견뎠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묻어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자료들이었습니다. 사진, 녹취록, 합의서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 호텔 영수증, 이혼 합의서, 딸 학비 지원 약속이 적힌 문서, 모든 게 여기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벌써? 회사는? 조퇴했어.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서 걱정돼서. 괜찮다니까. 10분 후에 도착해. 엄마 집에 있지? 응. 전화를 끊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딸이 오면 다 말해야 합니다. 아빠의 외도, 그 상대, 오늘의 납치 시도까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무릎이 왜 그래? 손은? 딸이 제 상처를 보고 놀랐습니다. 수연아,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누가 그런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침착하게 들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준호 이모. 딸이 사진을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 그럼 내 학비는? 입막음 대가였어. 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혼 후에 협박하러 왔어. 그리고 몇 시간 뒤 납치 시도가 있었지. 뭐라고? 딸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 했어. 그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자한테도 연락했어. 기자? 내일 만나기로 했어. 이제 다 폭로할 거야. 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응? 잘했어.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15년이나 혼자 견뎠잖아. 이제 그만해도 돼.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때문에 참았던 거 알아.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날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지킬게. 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 인간들 가만 안 둬. 다음 날 오전 10시 김 기자가 지정한 곳은 시청 근처에 있는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일부러 한적한 곳을 골랐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시선이 신경 쓰여 구석 자리를 택했습니다. 수연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15년간 숨겨온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색 노트북 가방을 맨 채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곧장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하나씩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15년 전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호텔 영수증, 이혼 합의서, 그리고 딸의 학비 지원을 약속한 문서까지. 김 기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서 가끔씩 무언가를 노트에 적어 내려갔고 사진을 볼 때는 특히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녹음기에 빨간 불이 켜진 후 1시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처음 의심하게 된 순간부터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일,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았을 때의 충격, 그리고 딸을 위해 입을 다물기로 한 결정까지.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물을 마셔야 했고, 수연이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들에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김 기자가 메모를 마치고 천천히 펜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나갈 겁니다. 온라인은 오늘 밤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햇빛을 마주했을 때 왠지 모르게 15년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이와 함께 곧장 경찰서로 향했는데 어젯밤에 받은 협박 문자와 사진을 정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다행히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제 납치 시도 현장 근처 CCTV에서 차량 번호가 선명하게 찍혔고 이미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협박 문자를 보낸 번호도 추적 중이며 조만간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을 거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김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문사뿐 아니라 방송사들도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 9시 메인 뉴스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이가 거실 TV를 켜놓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아직은 평온한 저녁 뉴스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온라인 기사가 떴다는 수연이의 외침에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포털 사이트 메인에 굵은 제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어씨 15년 전 불륜 스캔들 발각 피해자 납치 시도까지. 충격적 실체. 댓글은 불과 몇 분 만에 수백 개가 달렸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1시 종합뉴스에서는 앵커가 긴급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그 여자의 얼굴이 큼지막하게 떴고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어서 나온 자료 화면이 참으로 아이러니했는데 불과 몇 주 전 국회에서 가족의 가치를 역설하던 연설 장면과 TV 토론회에서 정치인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던 모습이 차례로 방송됐습니다. TV를 켜자 아침 뉴스 시간인데도 거의 모든 채널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나와서 의원직 사퇴는 불가피하며 검찰 수사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시민들의 인터뷰에서는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은 생각보다 삭막했습니다. 회색 벽과 철제 책상, 그리고 녹음기의 빨간 불빛만이 이곳이 진실을 밝히는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는 예상외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하면서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신중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15년 전 일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담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납치 시도 건은 확실합니까?
CCTV에 다 찍혔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 중이시겠죠.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치 교사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으면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지시하면서 증거를 남길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검찰청을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사표 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인사팀에서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계속 압박이 들어왔어. 프로젝트에서도 갑자기 배제되고 상사는 나만 빼고 회의를 하고 더는 못 버티겠더라. 쟤 때문에 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수연이는 오히려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어차피 그런 회사 다닐 이유 없잖아. 실력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일주일 후 그 여자의 의원직 사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짧은 사과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15년 전엔 당당하게 협박하던 그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났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납치 교사는 증거 부족으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정의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납치 시도범들이 검거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 폭행과 협박 혐의만 인정했을 뿐 배우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배우 교사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의 전화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한 처벌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무렵 수연이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함께 일하고 싶다고 제안했던 스타트업에서 정식 오퍼가 온 것이었습니다. 연봉은 조금 줄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부터 출근해. 판교에 있는 회사야. 딸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파혼의 상처도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딸이 대견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 후 김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그쪽 변호인이 합의를 제안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요? 아니요.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요. 15년 전엔 딸을 위해 돈을 받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정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법의 심판을 끝까지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수연이가 제 팔을 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네. 그래, 끝났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의 응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제주도나 갈까? 새 직장 들어가기 전에 좀 쉬고 싶어? 그래, 가자. 비행기 표 끊을게. 이번 주말 어때? 성산 일출봉을 오르는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수연이가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힘들면 쉬었다 가자. 괜찮아. 정상까지 가보고 싶어. 새벽 5시에 숙소를 나선 보람이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해가 수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와, 엄마 진짜 예쁘다. 수연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어둠 속에 있다가 마침내 빛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새 직장에 완전히 적응했고 스타트업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진짜 재미있어. 내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거든. 전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습니다. 엄마, 그때 상견례에서 그 말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 아마 결혼했겠지. 그리고 평생 그 비밀에 눌려 살았을 거야.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해.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엄마가 그때 터뜨려줘서 고마워. 안 그랬으면 나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은 다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소식은 가끔 인터넷 기사로 접할 뿐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조용히 지낸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그 사건을 다룬 책을 쓰려고 하는데요. 혹시 인터뷰 한 번 더 가능하실까요? 잠시 생각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과거로 두고 싶어요. 책은 기자님이 알아서 쓰시되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되새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개인정보는 완전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그 일이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두려움도 없다는 것을. 가을이 되자 수연이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개발자였는데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천천히 알아보려고. 서두르지 않을 거야. 그래, 천천히 해. 사람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지. 누군가는 묻겠죠. 왜 15년이나 참았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삶이란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침묵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으니까요. 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사람 면전에 대고 영어로 말하며 까르르 웃기 바빴습니다. Excuse me, what did you just say? 어머님?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한 건데 알아들으셨어요? 어머나, 그냥 농담이었어요. 사돈, 너무 기분 상하지 마시고요. 혹시 전문적으로 비즈니스 영어를 배워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돈분께서 쓰신 문법이 꽤 많이 틀리던데요. 아, 그게 저는 실무에서 배운 영어라서. 저도 예전엔 바빴어요. 국제 포럼이나 비즈니스 협상에서 실시간 통역을 맡았거든요. 사돈,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끼리 장난삼아 한 말인데 알아들으실 줄은. 우리 아들보다 학벌도 직업도 벌이도 다 별로지만 인성이 바른 사람이면 이 결혼 허락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쪽 댁 딸은 아무 볼품이 없군요. 제가 이 결혼을 허락할 이유도요. 김영자는 1958년 서울 청계천 인근의 허름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큰언니, 큰오빠, 작은 오빠 그리고 막내 동생과 함께 자란 영자는 어릴 때부터 배고픔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찬이 없어. 김치하고 죽만 먹자.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이던 그녀의 인생을 바꿀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9월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영자야, 너 글 참 잘 쓴다. 네, 그냥 좋아해서 쓰는 거예요. 영자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내가 나가보는 게 어떨까? 그날부터 영자는 매일 밤 글을 썼습니다. 좁은 방에서 동생과 함께 자면서도 촛불 하나 켜놓고 연필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 상금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영자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그녀의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자야, 잠깐 시간 있니? 얘기 좀 하자. 영자는 긴장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복도로 나가자 김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내가 영어에 관심 많은 거 알고 있단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도 못 다니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쓰지 않는 영어 문제집이랑 단어책이야. 너한테 줄게. 선생님은 가방에서 책들을 꺼내 영자에게 건네셨습니다. 매일 방과 후 김 선생님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며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에 입학한 영자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영어 시험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장학생이 됐어요.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우리 영자가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 너무 자랑스럽다. 영자야, 통역사가 되어보는 건 어때? 통역사라니 그녀에게는 너무나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요? 통역사라뇨.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영자는 전문대 통역과에 지원했고 뛰어난 영어 실력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영자야, 축하한다. 내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갔구나. 담임 선생님의 축하 메시지를 받은 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녀는 국제 박람회에서 임시 통역사로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며 해외 인사들과 소통하는 것이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통역을 맡은 김영자라고 합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꼈습니다. Nice to meet you, Miss Kim. Your English is excellent. 외국 바이어의 칭찬에 영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날 국제무역회사의 해외 담당 팀장 박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잠깐 시간 좀 될까요? 네, 팀장님. 무슨 일이신가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영자 씨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기회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영자 씨의 능력을 봤잖아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영자는 정식으로 기업 통역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35, 늦은 나이에 결혼한 영자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남편 준호는 성실한 공무원으로 둘의 결혼 생활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민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이번 주말엔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해. 다음 주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민지는 그제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바쁘면 우리 애가 생기면 애는 누가 키워? 어머니도 빨리 나으라고 성화야. 우리 아직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래, 안 했지. 당연히 당신이 할 일이니까. 근데 언제까지 미룰 거야? 나도 이제 40이 다 되어가. 민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커리어가 한창 오르고 있는 지금 임신과 출산은 그녀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불쑥 말을 꺼냈다. 민지야, 너 일 그만둬. 여자면 애 낳고 가정에 충실해야지.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잘할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데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거 아니니? 여자가 돈 벌겠다고 나가면 누가 집안일을 하고. 민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나의 꿈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그날 밤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준호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퇴사할게요. 김영자의 조용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표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영자 씨.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지금 팀에서 영자 씨만큼 능력 있는 통역사가 없어요. 회사에서 연봉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 우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정말 이렇게 떠날 거예요. 아직 젊으신데 벌써 일을 그만두시다니 너무 아쉬워요. 선배님 안 계시면 저희 어떻게 해요? 영자는 고개를 들어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자 동기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결국 가정이 먼저야. 남편 내조하고 아이 잘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그 말들이 영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도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죠.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이제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잘 키워야죠. 시댁에서도 그걸 원하시고요. 아무래도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사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타까움과 이해 그리고 미묘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지만 제 선택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다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영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대표이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자는 마지막으로 동료들에게 깊이 인사한 후 회사를 떠났습니다. 김영자는 회사를 떠난 뒤 자신의 모든 시간을 가족에게 쏟았습니다. 특히 아들 성우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우야, 오늘은 어떤 걸 배웠어? 수학이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엄마. 그래.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같이 볼까? 김영자는 아들의 공부를 돕기 위해 밤늦게까지 함께 책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우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문제를 다 풀어주는 건 의미가 없단다. 네가 직접 고민하고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해.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럼 같이 찾아보자. 공부는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소중한 거란다? 이런 노력 덕분에 성우의 성적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우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영자의 아들은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김영자는 캠퍼스를 둘러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길을 아들이 대신 걸어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 잘 키웠다. 그녀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앞으로도 내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렴.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김영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사회에 나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어느 날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김영자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 건 그녀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었습니다. 김영자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아, 사도는 무슨 일을 하시니? 여자친구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셔요. 어머니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시고 아버지 공무원이라고 들었어.
무역회사면 해외 출장이 많겠구나. 그래서 가끔씩 외국에도 나가신다고 하더라고. 영어도 잘하신대요. 그래? 김영자는 씩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너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아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똑 부러지는 성격이야. 자기 주관도 확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뭐랄까 좀 요즘 사람. 그래? 우리 성준이가 그런 성격의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아들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시대엔 다들 그렇게 살아가잖아. 어떤 사람인지 직접 만나면 다 알게 되겠지. 요즘 사람이라.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엄마도 좋아. 근데 성준아, 혹시 상견례 날짜는 정했니? 네, 다음 달 15일로 잡았어요. 어머니 너무 갑작스럽죠? 다음 달이라고? 아이고, 그렇게 서두를 일은 뭐니? 너 설마 사고 친 건 아니지? 아, 엄마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성은주 부모님도 동의하셨어요. 오히려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셨죠. 다음 날 김영자는 오랜 친구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성준이가 결혼한대. 어머, 영자야. 축하해.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 글쎄, 나도 모르겠어. 기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지.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아들 놓치는 것 같은 기분 들 수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걸까? 무슨 소리야? 성준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하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학벌도 그렇고 직업도 벌이도 아들보다 별로야. 박순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영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사람은 또 만나보면 다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래도 좀 아쉽네. 그래, 어차피 며느리 될 사람인데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게 좋아.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가. 김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김영자는 백화점에 가서 새로운 블라우스를 입고 미용실에 가서 새치 염색도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언제나 긴장감이 감돌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그 긴장감이 더욱 팽팽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김영자 씨는 예비 며느리의 부모를 처음 대면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가족,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는 듯했습니다. 아, 이 레스토랑은 우리 회사 바이어들도 자주 오는 곳이에요. 어머님,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 영어 못하면 문맹이라고 하잖아요. 사돈의 말에 김영자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돈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출장 가면 외국 바이어들과 미팅을 영어로 직접 진행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영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비즈니스 할 때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때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사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Excuse me? Order now. 아참, 어머님 혹시 알아들으셨어요? 뭐라고 했는지. 영어는 좀 어려우시죠? 사돈과 예비 며느리는 갑자기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어머님은 집안일만 하는 주부라서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게, 영어도 잘 못하실 테고 교양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지 않아? 네가 훨씬 아깝다 얘. 사돈은 옷도 촌스럽고 저게 뭐니? You're way better. Look at her clothes are so batty. Like, what's that even? 자기들끼리 영어로 말하며 까르르 웃기 바빴습니다. 사돈은 영어로 소곤소곤거렸지만 그녀는 모든 단어를 또렷하게 알아들었습니다.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자신을 아예 낮춰보고 있는 말투였습니다. 김영자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영어도 못하고 교양 차이가 난다고. Excuse me, what did you just say? That was incredibly rude. 사돈의 손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놀란 눈으로 김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한 건데. How interesting. You're talking about culture gap while being impolite yourself. 주변에 있던 사람들마저 김영자의 유창한 영어에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제야 사돈 어머니는 서둘러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 아니요. 그게 그냥 농담이었어요. 사돈, 너무 기분 상하지 마시고요. 경제관념? 글쎄요. 제가 아마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아까 발음 말인데요. 미국식 발음과는 거리가 꽤 멀던데요. 엄마, 언제부터 영어를 이렇게 잘했어? 아들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한테 말하지 않았구나. 엄마가 젊었을 때 꽤 바빴거든. 김영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동시에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예비 사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돈, 저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 사돈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사돈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영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예비 사돈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미국 본토 발음이 아니라 필리핀 쪽 억양이더군요. 제가 필리핀에서 3년 정도 근무했거든요. 그때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김영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영어는 참 재미있는 언어예요.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니까 다양한 억양과 표현이 있죠. 그런데 아까 사돈분께서 쓰신 문법이 꽤 많이 틀리던데요. 혹시 전문적으로 비즈니스 영어를 배워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 그게 저는 실무에서 배운 영어라서 100% 완벽하지는 않죠. 그 주변에 앉아있던 가족들도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김영자의 아들조차도 이 상황이 예상치 못했다는 듯 멀뚱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예전엔 바빴어요. 국제 포럼이나 비즈니스 협상에서 실시간 통역을 맡았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과거를 회상하듯 반짝였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 CEO들의 회의 통역을 자주 했죠. 예비 사돈인 박지영은 입술을 깨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김영자는 그런 지영의 모습을 눈여겨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엔 독학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언어는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영어는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김영자의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섰습니다. 아무래도 비즈니스 미팅에서 실수가 많으셨겠어요. 김영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다들 배워가면서 성장하는 거니까요.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간 정확한 문법과 발음으로 소통하실 날이 오겠죠. 상결례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들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오직 숟가락과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참에 제가 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부족하시다 보니 해외 출장 같은 경우도 좀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문법과 발음 교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영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 치마를 꽉 쥐었습니다. 아, 아니요. 제가 굳이 따로 배울 필요까지야. 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돈은 받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바빠서요. 예비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특히 이 불고기가. 그러나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위의 공기가 무거워졌고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기분 상하셨나요?
저희 엄마가 오늘 기분 좋은 날이라 그런지 말 실수가 있으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김영자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담담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듯 단호했습니다. 성우야,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그 순간 아들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제 아들 결혼식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돈을 맺겠습니까? 이런 인성과 교양 없는 집안과 엮일 필요 없어. 예비 며느리는 다급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우세요. 파혼이라니요? 김영자는 예비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래. 지금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데 결혼하면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아야 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널 무시할 거고 나도 무시할 거야. 내가 힘들어질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할 것 같아? 예비 사도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 사돈,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대한 건 아니고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었으니. 김영자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예비 사돈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았고 성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민지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자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할 말 있으십니까? 네, 좀 있습니다. 제발 앉아주세요. 우리 다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김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민지가 됐습니다.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민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김영자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착한 아이요? 그래요. 우리 아들보다 학벌도 직업도 벌이도 다 별로지만 인성이 바른 사람이면 이 결혼 허락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쪽 댁 딸은 착하지도 않으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예비 사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착한 아이가 상견례 자리에서 영어를 못한다고 조롱하고 교양 운운하며 사람을 깔보는 겁니까? 예비 사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아니.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게 농담이면 그런 농담은 대체 어느 나라에서 예의로 통하는 거야? 그냥 상견례 자리에서 분위기 좀 풀어보려다 그런 건데. 그쪽이 무례한 행동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걸 장난이라고 포장하는 건 참 능숙하시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장난을 허용할 만큼 교양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결혼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짓을 벌였네요. 예비 사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봐, 성우 씨. 우리 딸은 어떡하라고?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파혼을 하면 결혼을 앞두고 무례한 태도로 상대방을 조롱한 건 당신들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와 아들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김영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다, 성우야. 오히려 내가 내 앞에서 더 당당하게 나서줘서 고마웠다. 성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는 어색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영어를 잘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 너도 알다시피 엄마는 예전에 회사에서 통역사로 일했단다. 통역사요? 그럼 어머니 예전엔 정말 전문직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 시절엔 여자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오래 일하는 게 쉽지 않았어. 특히 결혼하고 나면 더 그랬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 당연히 일을 그만둬야 하는 분위기였단다. 그래서 난 회사를 그만뒀지.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널 키워야 했으니까. 어머니, 그런데 후회하지 않아, 성우야. 내가 잘 커준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해. 성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 집에 돌아오면 항상 차려져 있던 따뜻한 밥상, 학교 행사 때마다 오셨던 어머니, 자신이 힘들 때마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셨던 그 존재.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희생이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김영자는 빙그레 웃으며 성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야 철이 드는구나. 며칠 후 성우는 인터넷을 뒤적이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바쁜 와중에도 그는 어머니를 위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영어 교육 봉사, 초등학교, 서울. 초등학교 영어 교육 자원봉사 모집 은퇴자 및 경력자 우대. 성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다. 그는 곧바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시간 괜찮으세요? 김영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성우는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김영자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교육 봉사 모집 안내.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 영어 실력 아까운 거 아시죠? 예전에 통역사로 일하시던 분이 집에서만 계시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알아봤어요. 김영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영어를 가르친다고? 네, 초등학생 대상이라 너무 어렵지도 않고 어머니께서 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정식 수업이 아니라 놀이식 영어 교육이라서 부담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어머니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보다 영어 더 잘하시잖아요. 성우가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웃었습니다. 김영자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지는 두근거림이 그녀의 가슴속 깊이 피어올랐습니다.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다. Nice to meet you too. 김영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들 영어 잘하는데? 아이들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재미있는 영어 놀이를 해볼 거야. 먼저 내가 하는 말을 따라 해볼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영자는 성우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 정말요? 그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람있더라.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다시 의미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영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성우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감동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영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